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특별시험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회 특별시험이고요. 합격률은 47.94%가 나왔어요. 평균적인 합격률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같은 회차에 진행됐던 시험에 정기적인 시험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합격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기 시험 합격률은 34% 정도, 한 35%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4.9 뭐 이 정도 났으니까. 근데 특별시험 같은 경우는 47.9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합격률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났더라고요. 난이도 편차가 아주 컸다 이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의사항 부분들이 조금 더 정기 시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조금 조심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틀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점수 감점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자산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여러분. 자,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건 현금화가 되는 속도에 따라서 가장 빠른 걸 나열해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유동자산은 다시 누가 있을 것이다?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좌자산 보이네요, 여러분. 요 부분이 1번. 그리고 재고자산이 2번이 되죠. 그러면 우리 유동자산 모두 다 마무리가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네, 비유동자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투자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는 3번이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이 그 다음 순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 그 다음 순이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라면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더 있죠. 요거대로 나열해 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요거 기억 안 나시면 계정과목에 적유 등록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일단 당좌자산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3번과 4번은 들어올 수 없는 게 들어와 있네요. 아웃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재고자산이죠. 그런데 1번에 투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아웃.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자산 순으로 우린 배열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뭐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고자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취득 원가에서 상가액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 상각법을 사용할 경우 재무 상태표상의 무형자산은 미상각자산으로 보고된다. 맞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행위를 하겠죠. 무형자산 상각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에 무슨 부분? 무형자산 상각비를 쓰겠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나 개발비 상각했어요. 그러면 개발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개발비의 금액이 상각하기 전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비로 상각된 제가 XX 표시했지만 여기 금액이 지금 현재 500만 원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는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소되니까 재무 상태표에 무엇되는 표시되는 금액은 우리 아직 상각하지 않은 미상각 잔액인 4,500만 원만 보이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우리가 이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상각법을 쓰는 직접법에 의한 회계 처리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누계액을 사용하는 간접법도 인정이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 직접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고 하는 취득 원가와 상각에 대한 누계액을 무엇으로
주석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법은 주석 공지 사항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잔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게 아니라 음수의 금액인 부의 영업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왜냐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경우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표현,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빼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형자산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그래서 체감잔액법의 대표적인 게 정률법 등이 있죠. 자, 연수학계법, 생산형 비례법 등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러분.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정률법이 아닙니다. 정액법. 그리고 왜 정률법이 안 되냐면 여러분 잔존 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네, 정률이라고 하는 상각률을 계산할 땐 잔존 가치가 0이면 상각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형자산의 상각은 대부분 정액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정리된 거죠,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자, 무슨 법에 의하여? 연수 합계법에 의하여 몇 년도? 3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네, 3차 연도가 맞겠죠? 네, 3차 연도. 지금 여기가 제가 오타를 내서 면도가 아니고 여러분, 연도라는 부분.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4천만 원이고요.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몇 퍼센트이다? 10%. 그러면 잔존 가치는 400만 원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연수 합계법이면 여러분이 뭘 계산하셔야 된다? 자, 내용연수의 합계를 일단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용연수의 합계를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용연수의 합계를 계산하면 우린 몇 년, 5년 동안 생각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씁니다.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게 내용연수의 합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아, 15가 나오네요. 됐어요, 여러분? 네, 요거 계산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식을 띄우고 정리할게요. 그럼 우리 계산 공식은 취득 원가 4천만 원에서 잔존 가치 400만 원을 무엇 하시고 빼주시고, 그쵸? 빼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 하자? 내용연수 합계라고 하는 요 15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시냐면 여기는 지금 5, 4, 3, 2, 1에 합인 15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 역순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각을 할 때 첫 번째를 1차 상각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1차 연도 상각. 그러면 이들은 지금 실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상각을 하겠다.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럼 1차 연도에는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5인 거예요. 그런데 상각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2차 연도 상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2차 연도이면 우리는 몇 년이? 우리는 1년이 경과했겠죠,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4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수는 우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5, 4, 3, 2, 1 이렇게 기재하는 부분에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몇 년 차에 대한 거예요? 3차 연도에 대해서. 그럼 3차 연도이면 우리는 5, 4, 3이 되겠네요. 여러분 3차 연도니까. 그래서 4천만 원 마이너스 400 하시면 얼마이다? 3,6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15분의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는 얼마가 나온다? 우리 720만 원이 나오네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360만 원 나누기 15 해놓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543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720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인가요? 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여러분. 자,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역사적 원가주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1년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고 또 다시 1년짜리 사업자 등록을 내고 폐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특수한 이유가 없다라면 뭐 청산이라든지 영업을 중단할 의사들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사업을 무엇한다? 계속할 거야 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더라. 자, 그 부분에 근간이 되는 회계 기본의 가정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문제는 난이도가 최상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입니다. 자, 회계의 기본 가정은 누가 있더라? 우리 기업 실체의 가정이 있고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습니다. 발생주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계 기본의 가정이란 것도 하고요. 공준이라고 돼요. 공준. 그래서 공준에 속하는 건 요 세 가지. 자, 기업 실체 가정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쓴 돈이 있다라면 회사를 위해서 쓴 돈은 회사의 경비를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에 가면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 대표이사가 자기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쓴 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회사의 경비를 써도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건 무슨 부분? 아니 기업에서 일어난 사건만 기업 거로 봐야지. 아니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기업 거로 보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 실체의 가정을 위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실체는 다른 말로 경제적 실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어난 것만 무엇해라. 우리는 회사 거로 봐라.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 회사에서는 주주라든지 경영자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업과 무엇해라. 우리 같다고 보지 말아라. 그래서 기업은 주주와 경영자와는 별개로 각각의 관계로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실질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걸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작성의 근거로도 활용이 되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계속 기업의 가정은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무엇 하겠다, 뭐 청산이라든지 지금 회사가 문을 닫겠다는 의도가 없다라면 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럼 저희가 회사에서 기계를 취득했다. 그럼 기계를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계로 생산을 하고 제품을 판매하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산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거의 가격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라고 얘기하고 그 취득 원가가 역사적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역사적 원가의 근거가 뭐다? 계속 기업 가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질문에 나와져 있는 부분의 가정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됩니다. 기간별 보고 가정은 뭐냐면 자 이제 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이제 전제 있잖아요. 그럼 회사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계속 영위하고 있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1년 차 자,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여기가 1기였고 또 다른 해 1년이 지나면 12월 31일까지가 2기가 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구간을 1기, 여기를 2기, 그 다음엔 3기, 뭐 그 다음엔 4기 이렇게 나눠 갈 거거든요. 자, 기수라는 걸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수라는 걸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임의적으로 나누지 못하면, 인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없다. 우리한테 정보를 보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그럼 제가 재무제표란 걸 작성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없더라. 또는 세금 신고할 때 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하다.
기간별로 2인적으로 나눠서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나온 게 무엇이다? 회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무엇된 것만 발생된 것만 무엇하여야 된다. 그 회계 기간에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발생주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한 근거가 된다. 채택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전산회계 1급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재무회계 개념체계 쪽에 가시면 회계 공준과 관련된 가정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4번의 보기와 관련된 얘기에 역사적 원가주의 근간이 된다는 건 그쪽에 예제도 아예 써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파트를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답은 2번. 5번 문제 들어가시죠. 다음에 외상거래 중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될 거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외상이라는 거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외상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상거래라는 요건을 놓고 봤을 때 상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정리하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 반대 개념이 있을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거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상거래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동등하게 움직이는 건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 미수금이라는 걸 쓰겠죠. 내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이 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대신에 미지급금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제품은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입니다. 라고 하는 요 동그라미에 들어오는 건 내가 재고자산을 무엇하는 거? 사고 파는 거. 여러분 사고 파는 게 매매죠? 네, 재고자산에 사고 파는 거래인 부분. 그럼 재고자산은 원재료도 있고 상품도 있고 우리 제품도 있고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럼 제품은 재고자산이다 아니다? 이다. 자,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고 한 달 후에 3개월에 만기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쓸까요? 자, 외상매출금이랑 동등하게 같이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 것이다? 나 어음을 받았다. 그럼 받을 어음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지급 어음이라는 게 나오겠죠. 됐을까요? 그럼 1번은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3개월 만기 어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는 걸 사용하겠네요. 차변에 받을 어음을 씁니다. 상품을 재고자산이네 여러분 외상으로 구입하고요. 한 달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구입하고 그럼 여기까지 누가 들어올까요? 아, 지금 외상 매입금이 있었구나.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한 달 후에 현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변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상계 정리시켜 주시고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죠.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은 우리 판매 목적이 아니죠. 업무 목적으로 산 거겠네요. 그러면 이 에어컨을 뭐라고 부르죠? 비품. 비품은 무슨 자산이다? 유형 자산이다. 자, 그래서 그 유형 자산을 외상으로 샀답니다. 그럼 저희는 차변의 비품이고 대변에 누굴 쓸 수밖에 없다? 미지급금이라는 걸 쓰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미지급금을 처리해야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원재료가 되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5번의 의도는 상거래가 아닌 거를 묻고 싶었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미리 보여드렸네요. 자, 5번 문제가 아니라 우리 5번 문제 정리했으니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무엇이다? 자본 잉여금을 찾아달라라는 얘기. 자,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행 금액이 100입니다. 그런데 액면 금액은 150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발행 금액이 50원만큼 미달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은 우리 뭐라고 쓴다? 주식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가는 들어올 수 없네요. 아웃 시켜주시고 나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이다 라고 합니다. 자, 현재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되는 법정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 대표적입니다. 이익준비금. 자, 이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속한다? 우리 이익 잉여금에 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다 주식을 무슨 발행? 할증 발행했다. 여러분, 우리 가에 있었던 게 무슨 발행이 될까요?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 크다란 얘기, 또는 반대로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다란 부분.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할증 발행했다라고 하면 할인의 반대네요. 그러면 미달이 아니라 초과한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하는 경우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자, 요건 요렇게 쓸게요, 여러분. 요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주식 발행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발초라고 하는 부분. 자, 요 부분이 어디에 속한다? 우리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그러면 다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 원가 100이라고 주고요. 초과하여 처분했을 때. 자, 취득 원가가 100인데 나는 얼마에 처분했다? 120에 처분했다. 그러면 20만큼 초과했죠, 여러분. 이때 나오는 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자, 이 부분도 어디에 속한다?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그러면 우린 라가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라. 그럼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됩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부분은 자본 쪽에 있었던 개정의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셨다라면 그거에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뭐 큰 부분은 아니에요.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은 우리 이익잉여금 그리고 우리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신 게 좋겠죠. 자, 그다음 7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엇하시고요? 일괄 취득하고, 자, 일괄 취득했다는 얘기는 나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같이 샀어요. 자, 그러고 나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무엇하였다? 즉시 철거했답니다. 그래서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였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건물은 장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만 남겨져요? 토지만 남겨지네요. 그래서 우리 토지 얼마, 건물 얼마이든 간에 우리 모두 다 뭐가 된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된다. 결론적으로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토지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단 모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당좌수표를 내가 발행해서 줬으니까 대변엔 당좌 예금 써주시면 되겠죠. 아니 분개를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요. 이 모든 대금에 대한 부분까지는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 내용 보시면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이고요. 토지의 공정가치는 4억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과 관련된 철거 비용이 있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취득함으로써 누구에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4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공정가치는 우리 안 필요해요, 여러분.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치가 필요할 때는요.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일괄 취득을 하고요. 일괄 취득을 하고 우리가 토지도 건물도 사용할 예정이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가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4억을 지불하긴 했는데 건물이 얼마이고 토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럼 구분이 불분명하잖아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정가치로 안 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5분의 1은 건물 가격으로 보고 5분의 4는 토지 가격으로 보겠다. 그때는 공정가치 또는 현 시점에 현재 가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한테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린 무슨 부분?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얼마 지불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무엇 하시면 되고요. 철거한 비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토지를 쓰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토지의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면 내 회사 거로 명의 등록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명의 등록할 때 취득세라고 하는 취득 부대 비용의 대표적인 제세 공과금이 발생되죠. 그럼 이 부분도 무엇 하신다?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해보았더니 내가 지불한 매입가액 4억에 그리고 철거 비용 500을 더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500을 더해서 우린 4억 1000이 뭐가 될 것이다? 취득 원가가 될 것이다. 됐어요, 여러분? 자, 높아짐이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리 건물 철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철거하는 부분에 철거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철거로 나와져 있는 고철 등을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팔게 되면 돈을 받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토지의 취득원가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와 관련돼서 우리 매각대금이 있었다라면 철거와 관련된 매각대금이 있었다라면 무엇 하시라? 그 부분은 빼고 취득원가를 형성해 주셔라. 지금 문제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전자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만 원에 대해서 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가 계약금을 받으면 무엇으로 가고요? 선수금. 내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선급금 500만 원에 대해서 이를 수령한 시점에 무엇으로 처리했다?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여러분, 선수금은 부채죠? 네, 부채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을 증가시켰다. 이 얘기예요. 이런 오류를 범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라는 걸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오류와 정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비교하세요. 차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500만 원 받은 거니까 현금을 쓰든 보통 예금을 쓰든 어쨌든 차변은 현금 500이 들어왔다. 근데 대변에 내가 누구를 선수금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채로 정리했어야 된다. 그런데 제품 매출인 수익으로 정리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부채는 지금 정상적인 부분하고 오류를 비교해보면 부채는 과대하게 잡혀 있을까요? 과소하게 잡혀 있을까요? 과소요. 그래서 부채는 과소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누구는 같은 변에 있는 수익은 커져 있겠죠. 그래서 수익은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수익이 크게 잡혔으니까 이익이 무엇 될 것이다? 증가하겠죠. 자,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마지막 종착지인 자본이 무엇 되어 있을 것이다? 자본이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겠죠.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항상 공부는 여러분 이 노란색 표시해 드린 것까지 가져갑니다. 앞에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타난 결과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자산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비용 관계없어요. 자본 관계는 있습니다. 근데 과소가 아니라 무엇이다? 과대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은 과대계상, 부채는 과소계상.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이런 패턴 문제 자주 내요, 여러분. 지금은 계약금 갖고 냈죠. 이거 뭐로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왜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결산 때 회계처리를 안 하면 또는 금액을 잘못했으면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할 수 있죠. 그리고 유형자산에 무슨 문제도 있다. 그럼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뒤바꿔서 했을 때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런 게 이런 현상과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가공비의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기초제공품부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하였다. 초에 전량 투입. 그러면 재료 같은 경우 완성도는 몇 퍼센트라고 보셔라. 이런 공정초라는 건 우리 0%대 다 투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추가적인 투입이 없으니까 100%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면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완성도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시험이니까. 그러면 시험지에 주어진 완성도 30%, 50%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기초는 몇 퍼센트? 기초는 30%. 자, 기말은 몇 퍼센트? 기말은 50%의 완성도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량 흐름 파악이 제일 먼저인데요. 기초는 100개이고 착수는 900개이고 완성은 700이고요. 그리고 기말은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량 흐름은 저희가 별도로 또 파악 안 해도 되네요. 다 정리해 줬으니까. 그럼 우리는 완성품 환상량 계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균법은요. 기초와 누구를 구분하지 않죠? 평균법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넘겨받은 기초와 그리고 착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개가 모두 다 완성에도 넘어가고 어디에도 넘어간다. 우린 완성에도 그리고 기말에도 넘어간다는 게 특징.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가지고 정리한다? 대변에 등장하는 부분만 가지고 환상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글을 바로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완성품 환상량은 자, 대변에 있는 완성품 수량에 대변에 있는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기말 제공품 환상량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재료비는 지금 완성된 수량이 몇 개가 있다. 여러분 700개가 있죠. 그래서 700개 완성품 수량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분명히 재료는 100%라고 했어요. 완성도가. 그래서 300개 곱하기 100% 하니까 300이죠. 그래서 우린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700개 더하기 300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재료비는 1000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재료비 1000개인 게 답이 될 거니까 1번 아웃, 2번도 아웃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우리 700개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 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50%. 그럼 여기 50%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다? 150. 그래서 우리 8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850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가장 기본 문제. 우리 전산회계 1급 준비하시면서 원가 계산 문제 중에 완성품 환상 문제는 항상 내는 문제야. 제일 쉬운 문제. 그쵸? 그래서 계산 공식 중에 이 계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원가 행태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조업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우리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고 주음 고정비가 있고 주음 변동비가 있죠. 그리고 주음 변동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합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주음 고정비는 계단의 형태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계단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내용 봤더니 수도 요금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기본 요금과 조업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부액이 증가하는 추가 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기본 요금은 우리 쓰지 않아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고정비의 입장이겠죠. 자, 그런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부하는 추가 요금은 뭐라고 봐주시면 될까요? 요거는 변동비겠죠. 자,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 원가의 행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준 변동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자, 조업도가 무슨 상태? 0인 상태에서도 나는 일정 부분만큼 내야 되는 기본 요금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기본 요금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무엇한다?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시한 여기가 고정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증가하는 유자리가 변동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더하면 우리가 혼합원가 또는 중변동비라고 표현한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번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중고정비는 무슨 부분이냐? 여러분 중고정비는 일정이라는 표현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 무엇하다, 우리 일정하다,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 총 원가가 일정하다예요. 일정 범위 내가 꼭 붙어라. 그 이유는 조업도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가 기계가 한 대가 있고 기계가 두 대가 필요하고 기계가 세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라는 부분의 기계를 가지고 일정 부분만큼 나는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가 1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기계를 빌렸으면 네가 내야 되는 임차료가 100이더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요만큼에 대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0개를 생산해야 된다. 12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120개를 생산하려면 기계가 두 대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유자료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빌리는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100. 근데 그럼 기계를 20개만 생산한다고 20개만큼만 잘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난 기계를 두 대를 빌려야 되니까 원가가 어떻게 된다? 20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만큼이었던 부분이 요렇게 원가가 갑자기 점핑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려놓고 봤더니 계단처럼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준고정비는 계단처럼 보여져서 계단원가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할 건 일정 범위 내까지는 비용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정 범위 내까지는. 여러분, 고정비는 뭘까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무엇하다? 일정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변동비는 뭘까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무슨 부분? 총원가도 증가할 것이다. 비례적으로. 대신에 조업도가 감소하면 원가도 감소하겠죠. 이런 형태로 띄는 거. 이 원가 형태 문제는 회계 1급부터 세무 1급까지 모두 다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리 잘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4번입니다. 1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지시서 샵 1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단 제조 간접비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무엇한다? 배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기계 작업 시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제조 원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제조 원가는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의 합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금액은 있는데 이 자리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제조 간접비는 전체 발생된 제조 간접비 얼마? 우리 150만 원이 있잖아요. 그 150만 원에 대해서 누구로 배부하겠다? 우리 기계 작업 시간. 그럼 기계 작업 시간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우리 3,000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요 3,000시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제조지서 샵 1에 쓴 시간은 몇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200시간. 그럼 150에 곱하기 우리 무엇하자? 3,000분의 200시간만큼 안분 계산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그 금액을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주 냈던 패턴의 문제. 그래서 제조지시서 샵 1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150만 원 곱하기 3,000시간분의 200시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더라? 10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제조 원가는 15만 원 직접 재료비와 14만 원 직접 노무비 그리고 10만 원 제조간접비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9만 원이 나온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1번.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 부문에 대한 걸 제조 부문으로 원가 배부하는 부분은 직접 배부가 있고 그리고 무슨 직접 배부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단계 배부 그리고 상호 배부가 있습니다. 여기 직접 배부, 상호 배부, 단계 배부. 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중 일부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소수를 일부를 인식한다고 했어요. 네, 그 일부를 인식하는 건 누구이다? 단계 배부예요. 단계 배부. 그럼 여러분, 직접 배부는 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소수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이 가장 간단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두 번째, 보조보험비 배부 효과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직접 배부법은 우리 보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호는 이 보조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완전히 고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부만 인식한다는 거에 제가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무엇이다? 중간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맞는 표현.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결론이 끝납니다. 자, 세 번째,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면서 배부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그럼 제가 보조금 완전히 무엇한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배부 절차가 매우 간편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주시라? 복잡하다라고 바꿔주셔라. 됐을까요? 이렇게 돼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원가를 계산한다? 아니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배부 순서가 무엇이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면 제가 지금 무슨 부분? 식당 부문이 있고 그리고 전력 부문이 있었다. 자, 이게 보조 부문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조 부문에는 용접이 있고 절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식당도 전력에서 사용했을 거고요. 식당도 용접에서도 사용했을 거고 식당이 절단에서도 사용했겠죠. 그런 반면에 전력도 식당에서 사용한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용접에도 절단에도 사용한 게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배부하는지 순서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당기주의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겠지만 이 제품별로 배부되는 원가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부 순서가 중요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부분. 근데 여기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가장 옳은 것.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용역의 공급이고 부가가치세 10%를 과세하지 않는 것 이런 얘기예요. 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번이네요, 여러분. 네, 우리 용역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자,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 있다 없다? 자, 간주 공급은 없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없음.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다만 특수 관계자 자, 여러분 특수관계자는 쉽게 생각하시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한테 내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쓰게끔 했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럼 아들은 저하고 특수관계자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식의 의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수관계자에게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부동산, 임대를 무상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공짜로 제 건물 쓰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이 있다 없다? 이건 간주 공급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간주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과 관련된 고용관계에 의해서 들어온 건 우리 사실상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자,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의 공급이 맞죠, 여러분? 용역 공급. 이 건설에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 대부분 건물을 짓는다는 게 재화라는 부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건설 자재가 재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공급이 아니라 대부분들 재화 공급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건설은 용역 공급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조심할 건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용역 공급이라는 부분에 들어온 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건설업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건설은 용역이 맞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용역이 맞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들어져 있는 부분에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요. 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한테 이 일을 준 사람이 전부 다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요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요 부분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이게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용역의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쪽은 빼고요. 건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한테 위탁한 사람이 지금 부담하고 있다. 그럼 용역 공급이지만 반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화 공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근데 건설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건설은 용역 공급에 해당이 되고 과세 대상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 바로 있네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던 건데, 자, 지금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뭐만 했다? 가공만 했다. 그러면 무슨 공급? 용역 공급. 근데 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엇하였다라면 부담했다라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부담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부담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재화의 공급. 자, 네 번째,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러면 얘는 무엇이다? 간주 공급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용역 공급은 간주 공급이 있다 없다? 없다로 가지만 다만이라는 예외가 있다. 그럼 지금 1번 얘기 나오면서 요 얘기했는데 그게 4번에 있었고 2번 얘기하면서 혼선 빚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 건설은 무조건적으로 용역이고 과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부분에 제가 꺽쇠 표시하면서 했던 게 3번에 바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의사항 문제이구나. 그리고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이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답 체크하시고 저희는 넘어가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다.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총 매출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매출 할인은 얼마? 200. 자, 매출 할인은 우리 총 매출액에서 우리 마이너스 한다 안 한다? 한다가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손세액은 뺀다 안 뺀다? 빼야죠,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 건요. 과세 표준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 얘기할 땐 대손금은 공제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은 대손세액은 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 그래서 지금 매출세액이니까 이 부분은 내야 되는 세금에서 내가 대손세액 공제받을 건 빼고 세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문제이고요. 그럼 여러분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을 빼면 얼마이다? 800만 원이죠. 이 800만 원에 곱하기 몇 프로? 10%. 그러면 얼마인가요? 80만 원이네요. 자, 8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우리 매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75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대손세액이라고 줬는지 대손금이라고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라.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손금, 뭐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그거는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에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의 계산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과세와 관련돼서 나온 매출세액에 누구 대손세액이 있으면 무엇해라?
빼라. 근데 대손색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돌려받은 게 있었다라면 그건 다시 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대손세 가감이라는 8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손세 5번은 그 대손세 가감란에 음수로 기재되는 5만 원의 금액을 글로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14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안 했던 분들은 대부분 얘는 안 빼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예정 과세 기간이 있고 확정 과세 기간이 있다라고 해서 법인에 대한 포커스를 워낙에 많이 맞추다 보니까 자꾸 과세 기간을 4번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금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면 다 뭐라고 불러요? 일반과세자. 이들은 과세기간이 몇이다? 1기와 2기로 나누는 게 맞는 거죠. 1기와 2기로 나누는 게 맞아요. 다만 이 중에 누구는 법인은 부가세 신고를 6개월에 한 번 신고하려면 너무 부담이 크니 법인에 대해서 무엇을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라는 걸 구분하는 것 뿐인 거예요. 3개월씩. 그래서 과세 기간은 1기, 2기가 맞다. 자, 두 번째, 일반 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5월 1일인 경우 우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초의 과세 기간이다. 아니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과세 기간 얘기할 때 신규 사업자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신규 사업자입니다라고 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언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무엇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무슨 부분? 우리 4월 25일 신청일부터 최초의 과세기간은 신청일인 5월로 써드렸어요. 제가 이거 싹 지울게요, 여러분. 네, 우리 최초의 과세기간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짜인 며칠 4월 25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여기 며칠로 가래요? 5월 1일. 이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개시일 이전에 하지 않고요.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했다.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그 신고하기 전에 20일 전에 했다. 이런 경우들만 이 5월 1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1년.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요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면 우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그럼 너 폐업 언제 있니? 라고 예를 들면 저희요 폐업을 4월 10일 날 했어요. 라고 하면 4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4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언제 여러분? 1월 1일이겠네요. 자, 이 날로부터 언제까지다? 폐업일인 4월 10일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5번도 정답 정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번 문제는 몇 번이 잘못된 것이다. 2번. 과세기간 부분을 조금 더 글로 풀어서 낸 것 같고요.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산액의 1급을 기준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깊게 내는 것처럼 패턴을 낸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봤던 부분을 좀 더 글로 상세하게 늘려서 낸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지금 특별회차 문제를 놓고 보면 뭐 특별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보여지지는 않고요. 우리 이제 문제 중에 4번 문제에 나왔던 부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4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냈었냐면 회계 공준 또는 회계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정도 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무엇에 대한 채택 근거가 됐다, 무엇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많이 내지 않았거든요. 세무급수에서 더 많이 냈었고, 그래서 그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7번 문제 있었죠. 여러분 일괄 취득 후라는 부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회계에서는 아예 그냥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쪽에 가시면 그 취득원가 산정 부분에 사례를 쭉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과세 기간에 대한 거 상세한 문구의 지문으로 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